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병법사 제148부 강홍립 요동으로 출정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1618년 5월 명예 파병 요청에 대해서 광해군은 내심 파병을 꺼려하는 마음이 컸었죠. 가급적 안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서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축을 구성하는 게 뭐였냐면은 지금 대규모 토목공사를 진행 중인데 이게 자신의 왕권 문제하고 좀 결부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중단을 하고서 파병을 한다. 그건 싫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점 때문에 계속 꺼려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광해군이 한편으로는 그런 이성적인 판단도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원하는 게 이거지만 결국에는 이거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게 또 엄연한 현실이 아니겠냐. 그런 점들을 또 나름대로 인지는 하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조차 외면했을 정도로 그렇게 막 나가진 않았어요, 광해군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광해군이 파병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좀 주저를 하니까 신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료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지금 대소 시민들 모두가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즉시 달려가 구원하지 않는다면 장차 중국 조정과 사단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 하고 또 중국 조정과 우리나라 사이에 정의가 돈독하지 않는다는 것을 노추가 알게 되면 꺼리는 마음이 없어져 우리나라 쪽으로 침범해올 걱정이 있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신하들 중에서도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냥 진짜 무조건적인 사대주의에 매몰돼가지고 이게 부자 간의 의리가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그 의리를 다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의리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게 맞아요. 하지만 당시 조선의 모든 신하들이 이렇게 다 그냥 앞뒤가 꽉 막히고서 의리만 부르짖는 그런 의리무새였냐 하면은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조선의 당시 신하들 중에서도요, 이성적인 판단을 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 이성적인 판단을 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거 파병은 갈 수밖에 없다. 이거 안 가게 되면은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 명제국이 우리한테 분명히 보복을 할 게 뻔하고 그리고 만약에 조명관계가 소원해진다는 것을 갖다가 후금이 눈치라도 챈다면은 그때 후금이 우리를 또 어떤 식으로 공략해올지 모르는 건데 그거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면서 이제 이런 논지를 갖다 근거로 들어가지고 파병을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해군이 그런 좀 복잡한 속사정에 의해서 파병을 주저하긴 했지만 광해군도 바보가 아니죠. 이 사람이 난세를 헤쳐온 나름 전쟁 영웅이었잖아요. 이런 논리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논리들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이 파병을 주저했던 또 다른 이유들을 이게 다 앞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광해군은 이제 내면적으로는 이제 토목공사 그 문제가 걸렸지만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현재 조선군은 대규모 원정과 야전에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 원정에 참패라도 한다면은 그 전력 손실은 나중에 우리한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겠냐. 그럼 뒷감당 그건 또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그거대로 문제가 있다. 라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시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광해군은 분명히 알고는 있었습니다. 이거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조선 조정에는 이러한 광해군의 입장이 반영된 의견이 나름 또 이게 형성이 돼요. 왜냐하면 광해군이 한 이 말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무조건 잘못된 말이냐 하면은 이런 신중론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조선 조정에서도 나름의 절충안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명예 요동 군문이었던 왕가수가 제안한 병력이 7,000명이라면은 7,000명을 다 보내는 건 좀 이제 무리가 있으니까 안 보낼 수는 없고 한 2, 3,000명 정도로 줄여가지고 가면 어떻겠냐. 쉽게 말해서 최소한의 전력만 파병을 하자라는 그런 주장들이 제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광해군은 여기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나름 이런 조치들은 취합니다. 진짜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 요동 지역의 정세를 정탐하는데 주력을 했다는 거죠. 특히 이때쯤 되면은 여진과의 교육이 거의 단절되다시피 해가지고 여진 쪽 정보를 얻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사실 그 나라 정보를 알려면요. 거기에 공작원을 파견하고 그런 것보다도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서로 상거래를 한 거예요. 이게 정보 파악하기 제일 좋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관계를 놓고 보더라도 개성공단,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 이런 게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효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북한의 정보들을 갖다 파악하기가 상당히 용이한 창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거래를 안 하면은 우리 측 자금이 북측으로 건너가는 것을 막는다. 뭐 그런 장점은 있겠죠. 근데 또 어떤 단점이 생기냐면은 진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얻은 정보가 적지 않았는데 그런 정보들이 완전히 다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정보 루트가 상당히 제한되는 거죠. 탈북자들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한다든가 북파공작원을 파견을 한다고 해도 이게 얼마나 성과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북한 자체가 원체 통제된 사회라 가지고 그런 데는 이제 간첩 파견해가지고 성과를 거두기 힘들죠. 뭐 위성 같은 걸로 찍어서 보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놓고 봤을 때 결국 이제 민간에서 하는 그런 교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적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광해군이 그거를 간파를 해요. 이 사람이 또 전쟁 영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은 지금 여진과의 교육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는데 우리가 물자를 여진 애들한테 그냥 무상으로 제공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라. 걔들을 교육을 하게끔 유도를 하자. 그렇게 해서 정보를 최대한 입수를 하자. 그리고 또 국경 지역뿐만 아니라 조선 조정 내에서도 입단속을 시켜가지고 가급적이면 이제 내부에서 어떤 의논이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처를 취한다는 거죠. 확실히 전쟁 영웅답게 이런 건 또 이제 조치를 잘하긴 해요. 자, 그리고 국경 지역 주로 이제 평안도, 황해도 요 일대죠. 그 일대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이제 파병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네 대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남방 지역에서는 병력과 물자가 동원될 수 있으니까 대비하고 있어라. 라는 그런 지침들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지침들을 내리는 과정에서도 대규모 토목공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진짜 아쉬운 부분인데 이걸 좀 잠시 중단을 하고 나중에 이제 짓는 일이 있어도 일단 잠깐 중단을 하고 좀 이 파병 문제에 주력을 했으면은 정말 좋았을 뻔했는데 광해군이 이거 미련은 못 버려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진행을 한다. 투트랙으로 가는데 말이 좋아서 투트랙이지 이거 갔다가는 그냥 국가 재정이다 파탄이 날 수 있는 그런 일이 된다 이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618년 6월 19일 무렵이 됐습니다. 요동에 파견된 명예, 요동, 경량, 양호. 뜻밖에도 조선이 파병 문제에 있어서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불만을 표시하는 서한을 보내요. 양호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양호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운을 뗍니다. 과거 임진년 전쟁 때 명이 조선을 도와준 것을 상기를 시키면서 그때 우리가 진짜 있는 검과 탈탈 털어가지고 기둥 뿌리까지 뽑아서 도와줬는데 당신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리고 후금을 토벌하는 것은 조선을 위해서도 좋은 건데 이거 도대체 왜 머뭇거리냐 하면서 아주 날선 비판을 내세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양호는 이제 뭐라고 치고 나오냐면은 전에 왕가수가 제안한 것보다도 더 많은 병력을 달라고 그래요. 7,000명으로도 지금 안 되고 좀 더 많이 보내줬으면 좋겠다. 아예 한 1만 명 이상의 정병을 선발을 해가지고 한 개 방면군을 맡아달라는 그런 요구까지 해왔다는 거죠. 자, 광해군은 사실 차선책으로 최대한 파병 규모를 줄여보려고 했는데 이거 오히려 혹을 때려다 혹을 붙여버렸죠. 명예 경력 양호는 기존보다 더 많은 숫자의 병력을 증파해 줄 것을 요구를 해왔으니 광해군 입장으로서는 이건 정말 난감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광해군은 지난번하고 똑같은 논리를 펼칩니다. 아직 명 황제의 치규가 온 거 아니지 않냐? 이거 당신 개인적인 그런 요청 아니냐? 그래서 아직 파병할 수가 없다. 지금은 곤란하다. 잠시만 기다려달라 하면서 시간을 끄는 쪽을 선택을 했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마냥 비판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게 광해군의 이러한 전략도 나름 외교적으로 유용한 전략이에요. 왜냐면은 어쨌든 일개 경략이잖아요. 일개 군 사령관의 자의에 의해서 이제 조선군이 동원될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전례를 만들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버텨보자 라는 그런 이제 외교 전략을 구사를 하는데 이것 자체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광해군이 이러한 답변서를 보내니까 명예, 요동, 경력, 양호는 당연히 격분을 해요. 양호는 과거에 명이 온 국력을 쏟아서 조선을 구해줬는데 아니 이제 와서 이런 미적거리는 태도를 보여? 그러니까 당신들 도의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라는 비판을 하면서 플러스 특히나 양호는 또 이런 얘기도 하죠. 내가 직접 조선에 가서 너네를 도와준 적이 있다. 다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너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걸고 넘어지니까 조선 입장에서도 이제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양호는 이제 이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사료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몸에 간직하고 있던 황칙을 꺼내서 손으로 펼쳐놓고는 북간과 연락하고 조선을 고무하라는 8글자의 글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그래가 이제 해서여진 예업으로 비롯해가지고 아직 이제 후금에 좀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하고 연대를 하고 특히 조선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후금을 쳐라 라는 그런 이제 좀 거시적인 가이드라인을 명의 만력체가 내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거시적인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삼습니다. 이게 칙서 아니냐? 이게 칙서지 뭐가 칙서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칙서내에 이 조선을 고무하라는 4글자가 있는데 고무하여도 움직이지 않고 일어나지 않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정에서 만약 이 주문을 보면 나도 고무하지 않은 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양호가 뭐 반협박을 하는 거죠. 황제 칙서나 다름없는 문구가 있는데 당신들 왜 안 움직이냐? 이거 사실상 칙서를 위반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당신들을 설득하지 못한 죄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나 그냥 가가지고 처벌을 받겠다. 내가 처벌받으면 당신들이라고 해서 무사하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양호가 이제 막 이런 얘기도 해요. 주변의 여타 세력들, 뭐 해서여진 예허부라든가, 뭐 그다음에 또 이제 여타 뭐 이제 몽골 그런 여러 소부족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애들 중에서 이제 후금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족들이 무리를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발벗고 나서는 애들도 있는데, 아니 그 미개한 오랑캐들도 그러는데 너네 그래도 나름대로 무명화된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도의를 모르고서 과거의 은혜를 갖다 쌩갈 수가 있냐?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막 비판을 하니까 뭐 조선 입장에서 결국에는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 절대적으로 명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 어떠한 도움을 받든지 간에 외국한테 도움을 받으면요. 그거 곱게 넘어가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반드시 상대방은 거기에 대한 핏값을 받아내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양호의 압박에 불복을 해가지고 조선 조정은 1만여 명 이상의 정예 부대를 결성을 해서 파병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618년 7월 조선이 파병 문제로 한참 이렇게 고심하고 있을 무렵에 뭐 이미 이제 파병에 대해서는 결정이 난 상황이긴 하죠. 이때 후금군의 명에 대한 공세가 다시 시작이 돼요. 그래서 후금이 기습적으로 명의 청하를 공격해가지고 함락을 시키게 됩니다. 이게 요양성 앞에 있는 군사 요새인데 여기가 함락이 돼요. 이건 다음 판 타겟은 이제 요양 일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청하 일대에 살고 있던 명의 군민 5만여 명이 이제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특히 포로로 잡혀간 숫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당시 후금이 인구가 굉장히 부족했고 특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인력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농업 부양력을 갖다 높이기 위해서 대규모 노예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노예 노동력을 이렇게 전쟁 포로로 수급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같은 여진족은요 전투 요원으로 써야 되거든요. 여진인들은 전투에 능숙하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투에 수달되지 않은 농경 민족들, 어차피 농사 잘 지으니까 얘들을 최대한 포로로 수급을 해가지고 대규모 노예 노동력을 확보를 해서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키겠다라는 것이 당시 후금의 국가 지책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명군 또한 나름 반격을 갑니다. 당하고 있을 수만 없다. 그래서 아호관 부근에서 후금의 일부 부대를 격파함으로써 가까스로 체면 치레를 하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명군이 좀 정가 확대 플러스 청하가 함락된 거에 대한 보복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걸 하게 되냐면은 후금의 민간인들은 마구잡이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나무를 하러 나온 그런 나무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혹은 뭐 이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나왔던 그런 민간인들, 이런 민간인들까지 마구잡이로 공격을 해가지고 수급을 취해감으로써 정가를 부풀리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명과 후금의 관계는 서로 더욱더 험악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조선은 명의 요동 경량 양호가 제시한 1만여 명의 파병 병력을 준비하는데 온 국력을 쏟고 있었죠. 덤으로 2개의 궁정 공사는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료 보면 정말 재밌어요. 막 병력은 어떻게 결성할 거냐, 어디서 이제 병력은 징발할 거냐, 지휘관 누구로 할 거냐, 그 다음에 물자는 어떻게 보급할 거냐, 군마는 뭐 몇 필 데려갈 거냐, 신나게 회의를 해요. 그 다음에 같은 날 또 어떤 명령이 나오냐면 야 근데 궁정공사 왜 이렇게 늦어져? 그거 빨리 끝내면 안 돼?
이런 말이 또 나와요. 진짜. 아, 이게 진짜 광해군의 제일 아쉬운 부분이에요. 좀, 그 왕권에 대한 어떻게 보면 히스테릭한 집착만 아니었어도 광해군은 정말 좀 괜찮은 군주로 남을 뻔 했는데, 하여튼 그 점이 아쉽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국력을 쏟고 있었는데, 이 청하 전투로 인해서 후금 정벌 시기가 조금 늦춰지게 돼요. 왜냐면은 조명연합군이 결성돼서 후금을 치겠다라는 플랜을 이제 짜고서 가동을 하고 있었는데, 먼저 우리가 치기 전에 그쪽에서 한 방 들어온 겁니다. 한 대 맞으니까 잠깐 좀 이제 전열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해가지고 이게 좀 원정 시기가 늦어지게 돼요. 이것도 좀 나중에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대략 한 8월에서 9월쯤에 이제 출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석 끝내고 갈 예정이었어요. 그게 음력이니까 대략 추석 끝나고가 되겠죠. 그런데 그 시기를 좀 놓쳐버려가지고 결국에는 한겨울에 이제 가기로 좀 이제 작전 일자를 변경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압록강이 결빙이 되면은 어차피 뭐 도강 준비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압록강이 얼어붙으면 그걸 타고서 요동으로 넘어가가지고 조명연합군이 연합을 해서 후금을 치자라고 이렇게 작전이 이제 구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혹한의 날씨 속에서 더군다나 조선군의 진격 루트가 길이 원체 험해요. 또 거기가 옛날에 고구려가 초창기에 수도를 정했던 국내성, 졸본 그 일대 있잖아요. 그 일대가 국내성 근처는 좀 평야지대가 있는데 이게 사실 국내성까지 들어오는 그 길목은요, 죄다 험준한 협곡이에요. 그런 루트들을 통과를 해가지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혹한의 날씨에. 그러니 이 원정군의 보급 물자를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그것도 정말 난감한 일이에요. 그리고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계속해서 토목공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1619년 1월 이처럼 많은 어려움 속에서 마침내 조선의 요동 원정군이 결성이 됩니다. 조선 조정은 주로 이제 평안도하고 황해도 일대에서 정예병들을 선발을 해요. 그 말고도 기타 이제 남방 지역에서도 병력을 이제 차출해서 데리고 오는데 주로 이제 주축이 됐던 것은 평안도하고 황해도 일대 그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총합 1만 3천 명의 원정군을 동원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원정군의 구성은 대략 이렇게 돼 있었어요. 3영어로 나눠가지고 도원수로는 그 유명한 강홍립이 여기를 맡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원수로는 김경서. 어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네, 맞아요. 그 항해 대왕으로 아주 활약을 많이 하셨던 김응서라는 장군이 개명을 해가지고 김경서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김경서가 부원수로 참전을 하게 되고요. 좌조방장의 김응하, 상당한 용장이었습니다. 우조방장의 이일원 등이 각기 지휘를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파견됐던 장수들이 다들 좀 나름 능력이 있는 장군들이었어요. 조선 조정에서 나름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선발했던 인물들이었다는 거죠. 당시 명군은 그럼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냐면은 크게 4개 방면으로 나눠서 후금의 수도 흥경노성을 향해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각기 방면을 이끄는 장수로는요, 먼저 두송이라는 장군이 이끄는 32,000명의 병력, 그 32,000명의 병력이 심양을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무슨 방면으로 진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부대로는 마림이라는 장군이 이끄는 약 3만여 명의 병력이 개원에서 출발해가지고 3차 방면으로 가서 나중에 이제 흥경노성으로 진군하는 루트를 선택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여백. 어서 들어봤죠, 그죠? 네, 맞아요. 바로 이여성 집안이에요. 그 가문의 일원인데 이 이여백이 이끄는 2만여 명의 병력이 요양 이때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아골관 방면으로, 그러니까 청하 아골관 요 방면으로 진군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정. 네, 맞습니다. 임진왜란 때 참전했던 순천외성 전투에 참전했던 바로 그 유정이 맞아요. 그 유정이 이끄는 2만여 명의 병력이 관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흥경노성으로 그렇게 북상하는 쪽으로 진로를 잡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4갈래로 나눠가지고 크게 보면 이래요. 서쪽에서 마치 포크처럼 3갈래로 찔러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남쪽에서 유정의 부대가 찔러서 올라가는 거고, 그런 구조로 흥경노성을 향해서 사로 병진을 하는 작전을 구사했다는 거죠. 강홍립이 이끄는 조선군은 그러면 어디에서 포함돼가지고 갈 것이냐? 당연히 방향상 봤을 때 유정의 부대하고 합류를 하겠죠. 그래서 유정의 부대와 합류를 해가지고 흥경노성을 향해서 북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전을 총괄 지휘하는 양호는 심양에 머물면서 사령탑으로서 심양에서 작전 지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2월 11일 무렵입니다. 작전 개시를 앞두고서 도원숙 강홍립은 명 측으로부터 어떠한 제안을 받게 돼요. 사료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도원숙 강홍립과 부원숙 김경서가 삼영의 병마 1만 3천 명을 거느리고 창성으로부터 강을 건너 중국 장수와 대미동에서 만났는데 그것은 바로 중국과 조선의 경계이다. 중국 조정의 유격장 교일기, 이 사람도 이제 임진왜란 때 참전했던 장수 중 하나죠. 교일기가 함께 행군하였는데 그는 경략의 명을 받고 와 우리 군사를 호송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명예 경략 양호의 그런 작전 지침을 받고서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 명예 경략 양호가 조선군에게 보낸 요청서를 이제 전달을 해줘요. 그 요청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이런 요청이 나옵니다. 조선군이 이끌고 왔던 병력 중에서 명분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게 뭐였냐면은 화기를 다루는 병력들이에요. 바로 포수들. 왜냐면은 임진왜란 때 조선 포수들의 실력을 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평가까지 나왔냐면은 조선 포수 한 명이면은 절강 포수 5명하고 교환비가 나올 정도로 실력이 좋더라라는 그런 호평을 받을 정도였어요. 그러니 이제 명분이 가장 눈독을 들였던 것은 바로 이제 조선의 포수들이었죠. 특히 훈련도 간 포수들이 실력이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네 정예 포수 중에서도 수백 명을 따로 선발을 해가지고 두성 부대에 합류를 시켜주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만큼 두성의 부대가 전력이 막강하고 또 이제 당시 사로 병진 군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보유한 부대였기 때문에 너네가 여기에 합류를 해가지고 좀 나름 이제 그런 화력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원석 강홍립은 이 요청을 수락을 한 다음에 일단 광해군한테 보고를 합니다. 명예 경략 양호가 이런 요청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병력을 좀 나눠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더니 광해군이 펄쩍 뛰어요. 야,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내린 거야? 이거 너 좀 잘못 판단한 것 같은데? 하면서 광해군이 강홍립한테 굉장히 크게 질타를 해요. 자, 도대체 강홍립이 무슨 실수를 저질렀길래 광해군이 이렇게 펄쩍 뛰면서 이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질타를 했는가? 뭔가 원정이 초장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사실은요, 이 사로병진 계책 자체에 굉장히 중대한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전쟁 용이었던 광해군은 이런 결함들을 간파를 했던 것 같아요. 과연 이 사로병진에는 어떠한 결함들이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